여기선 또 처음 찍어보네. 자, 간만에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대가리 때문에 가림 없는 리뷰를 찍게 했는데, 오늘 찍는 차량은 저한테 필요한 적합한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드릴 차량 5세대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입니다.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라고도 하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G90을 판매를 하고 이 녀석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가지고 오게 된 계기는, 저도 이제 2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회사 식구들도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 이동할 때마다 자꾸 2대, 3대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불편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들 AMG GT라든지 벨로스터 N이라든지 이 녀석들이 사실 로드 주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즐길 만할 거리의 차들이 못 돼요. AMG GT 같은 경우는 로드 주행하면 참 좋은데 좀 불편함이 없잖아 있습니다. 도로에서 끌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세워놓고 이쁘게 입고 싶지. 그리고 이 차는 거의 전시할 때 쓰다 보니까 타고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캐리어에 실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벨로스터 N은 로드에서 타기 위해서 만든 차가 아니라 서킷이나 모토크로스, 짐카나 같은 특정 환경에서 쓰기 위함으로 만든 차량이었기 때문에 사실 공도에서 타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땅땅카라 표현하는데, 벨로스터 N을 타고 계속 인제 왔다 갔다 하고 용인 올라가서 타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캠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 딱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땅땅카 타고 싶지 않고 끌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에 트레일러를 좀 고민하게 되고, 카라반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 에스컬레이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사이즈에 대한 거를 보면은 얘와 동급인 차량이 없습니다. 풀사이즈 SUV에서도 가장 큰 모델입니다. 폭 2060, 2m 하고도 60이 더 나오는, 카니발도 폭이 넓다 그러는데 걔보다도 더 넓은 차입니다. 지금 이 폭이면 이제 AMG GT와도 맞먹는 사이즈의 폭입니다. 그래서 절대 작은 사이즈의 폭이 아니고 길이가 압도적입니다. 제가 원래 타던 G90도 꽤 긴 편에 속았는데 걔보다도 훨씬 긴 5,700 정도 되는 엄청난 길이를 가진 차량이에요. 높이도 높습니다. 웬만한 하이리무진의 높이인데,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서도 더 높은 사이즈,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차고가 좀 차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으로 있을 때도 이미 웬만한 성인보다도 더 높은 키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얘 승용차 맞아? 싶은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숏바디랑 롱바디랑 다른 거는 요 차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더 깁니다. 얘가 전체적으로 이게 더 뒤로 많이 빠져가지고 숏바디가 한 5,300 정도 되는데 400 정도 늘어나서 여기에 적재함과 2열과 3열이 좀 더 공간이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숏바디랑 롱바디랑 뭘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사람을 태우고 적재함을 실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당연히 롱바디를 택했습니다. 엔진 컨디션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S 계열의 6200cc V8 엔진입니다. 사골 엔진이라고 불리는데, 이미 전 세대부터 새로 나온 5.5세대까지도 다 동일한 6200cc LS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션은 10단 미션입니다. 단종된 카마로 6.5세대에도 동일한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게도 그 녀석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주행하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고, 풀타입 4륜은 아니고 4륜 구동도 가능하고 후륜으로도 구동 가능하고 로우 하이까지 제어가 되는 능동형 4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스펜션은 댐퍼와 스프링만 있는 조합이 아니라 GM 계열에 가장 자신이 있어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라이드 전자식 댐퍼 타입의 에어 서스펜션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차고가 최대한 내려갈 수도 있고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면서 조절도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승차감까지 개선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차량이 뭔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색깔 보시면 티 나겠지만은 이게 지금 국내 정식 수입 모델이 아닙니다. 직수입 모델이에요. 그래서 정식 수입 모델들은 보시면 대부분 다 흰색, 검은색이 흔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컬러가 들어간 이 모델을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이 에스컬레이드의 차량 등급을 보면은 4등급 남겨집니다. 럭셔리 프리미엄, 뭐였지? 플래티넘? 이게 어쨌든 미국에는 이 4가지 등급으로 나오고요. 한국에는 2가지만 들어옵니다. 럭셔리 플래티넘이랑 이제 스포츠 플래티넘. 이 2가지 모델은 최상위 트림에서 스포츠냐 아니냐로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범퍼 형상이랑 이 휠 컬러나 이런 것들 딱 봤을 때 좀 더 스포츠성을 감미하냐, 럭셔리 쪽으로 가냐, 그 차이입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현재 5.5세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옵션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녀석은 직수입 모델에다가 신인승인데 컬러 자체가 샌드메탈이라는 컬러인데, 한쪽에서 보면 실버 색깔이고 한쪽에서 보면 약간 베이지 색깔도 나고, 어떻게 옥명에 보면 약간 핑크색 어딘가도 나는 약간 좀 오묘한 색깔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라서 화이트나 블랙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나오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발주가 밀려 있어가지고 좀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컬러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 뭐 외관상 정식 수입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다 실내 관련된 거나 운행 질감, 운전했을 때의 느낌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사려고 해외 리뷰들을 많이 보면서 국내 리뷰랑 같이 좀 봤는데, 국내 리뷰에 뭔가 좀 편파적인 판단을 해서 리뷰를 올린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좀 다시 한번 해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삶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이 뒤쪽에 있는데, 트렁크는 2가지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하단에 버튼을 누르면 유리만 열립니다. 짐을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누르면 통째로 열립니다. 매트를 주문데 아직 안 와가지고 짐 실을 때 너무 먼지가 많이 껴서 박스를 깔아둔 건데 1, 2, 3열이 다 펴져 있는 상태고 3열을 뒤로 민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3열은 어차피 앞뒤 움직임은 불가능해서 다 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거는 다 실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18인치 휠이 두 개가 그냥 올라갑니다. 세워놓으면 세 개까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폭과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에 보면은 참 좋은 게 튼튼한 고리들이 있어요. BMW가 이런 게 참 잘 돼 있었는데 이런 데 걸어서 뭔가 고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레일로 묶어서 걸 수 있게 잘 돼 있는데 미국 차의 특징처럼 진짜 튼튼합니다. 차대에다가 고정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물건을 잘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짐 실는 데에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식 수입 모델은 220V가 들어가는데 직수니까 110V 돼지코가 들어갑니다. 아답터를 써서 사용하거나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개조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써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지만은 저기 뭐야 세운전자님 이거 어떻게 개조해요? 그냥 써요. 아답터 바꿔야죠 220으로. 여기서 개조한답니다. 예. 나중에 뭐 개조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뭐 전기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데가 트렁크열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콘솔 박스 뒤쪽에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 꼽을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정식 수입 모델 기준으로는 220V에 400W 소형 냉장고까지는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된다. 뒤에서 적재할 때 제가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은 2열 시트를 접어가지고 완전 틸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얘는 3열입니다.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다시 올리면 올라오는 거. 그래서 뒤쪽에서 버튼만 가지고도 이 시트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짐을 싣고 내릴 때 굳이 들어가서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다 접고 할 수 있고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헤드레스트가 안 펴지는 거? 뭐 저거는 제가 할 거 아니니까요. 탈 사람이 할 거니까. 제가 지금 편 상태에서 앉으면 아이고 씨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턱 졌으니까 안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높이가 높아지거든요. 앉은 상태에서도 머리 위로 지금 손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 앉아서 갈 수 있어요가 아니라 여기가 그만큼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차들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꼿꼿이 설 수 있는 차가 많이 없는데 다른 차량들 폴딩해서 뒤에 앉으면 이게 아니라 다들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조금 타이트하게 앉으면 저만한 덩치가 하나도 안 있을 정도의 폭이 돼요. 여기서 접으면 누우면 누워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열만 눕혀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굳이 2열까지 접지 않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들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이 차량의 타겟이 한국에서는 되게 고급스러운 SUV로 빠지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 뭔가 실용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간단하게 차박 정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지금 제일 많이 실어본 게 제 베렌에 끼고 있는 자휠 10.5에 15짜리 휠이거든요. 타이어까지 껴놓은 상태에서 4개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265-3518 내짝 휠을 얹고 또 공간이 남아요. 여기가 짐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요거 하나 접는 것만 가지고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도 단점은 있어요. 일단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트렁크의 테일게이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뒤에 바짝 붙이면 여기 끝에 걸려요. 스토퍼에 닿으면은 트렁크에서 벽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문 열 때 여기가 닿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릴 때 닿을 걸 감안해서 실내에서 이 테일게이트의 열리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들어가서 옵션 찾아서 할 필요 없이 루프 컨트롤하는 박스에 보면은 이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미 얘네들을 만들 때 문 열 때 뒤를 찍을 수도 있으니까 각도 조절한 걸 해줘야 돼 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실내를 좀 볼까요? 2열과 3열입니다. 시트 색깔은 베이지 계열의 갈색 느낌이 나는 시트로 되어 있고요. 2열에 2좌석, 3열에 3좌석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들은 많지만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 터널로 들어가서 뒤에 앉는 게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이 차폭이 나오니까 아이고 가운데 앉아서 있어도 뒤로 누군가 들어가야 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불편하게 접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가운데 통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차 갖고 오서 주말에 이제 가족들끼리 태우고 다 다녀왔는데 다른 3열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시트를 접고 사람들 막 꾸겨져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도 높고 터널도 넓으니까 그냥 일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조절하면은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2열은 공간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시트를 그렇게 앞으로 바짝 당겨 앉는 편이 아니에요. 뒤로 좀 밀어 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가 작지 않은데 그 체격에 비해서 여기 앉았을 때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점. 그리고 지금 얘가 뒤로 들어갔을 때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3열로 가면은
3열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이 시트를 최대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앉았는데 막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막 옥물이 나는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충분히 넓게 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 체격에 되면 3명 앉기 힘들겠죠. 여기에 체격이 좀 작은 어린 친구들이나 여자분들이 앉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폭은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팰리세이드 탔을 때는 3열이라 쓰고 앉았는데 앉으니까 일단 이만큼이었어요. 세윤이 앉으니까 없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의 3열이었는데 얘는 그냥 딱 제대로 앉고 저기 앉고 여기 하나 공간 나오는 정도. 그래서 뒷자리에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탔는데 저희 와이프가 차가 출렁거리는 게 심한 차량의 2열 3열에 앉으면은 거의 150% 확률을 멀미하거든요. 3열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미 안 난다고 너무 편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승차감이 아무리 좋아도 3열은 사실 멀미나기가 쉬워요. 차 거리도 있고 출렁거리는 것도 있고 공기도 순환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멀미가 심한데 에스컬레이드 3열을 탔을 때 그렇게 멀미 심한 사람이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 점. 돌아올 때는 장인어른이 뒤에 타가지고 편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널이 넓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오시더라고요. 다리 가운데 빼고 이렇게 와도 불편하지 않다고 자기 탈만하다고 어르신이 타시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좋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3열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봤던 3열들은 다 멀미나고 힘들었거든요. 저도 멀미했었고 그리고 3열에도 컵홀더랑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홀더나 여기에 C타입이 있어가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어머님은 앉자마자 여기다가 컵홀더 놓고 핸드폰 놓고 충전기 없니? 충전기 꼽아놓고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만의 방을 만드시더라고요. 편하게 타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점이라고 뽑으면 거는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플로 다 닫히고 다 열리고 가능한데 그것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 3열에 대한 이 틸팅 기능이 없습니다. 리클라이닝이 안 되니까 이 자세가 고정이에요. 물론 불편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서 이러고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한 100도에서 110도 되는 느낌? 그래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뒤로 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데 뭐 보니까 또 이거 리클라이닝 뭐 개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2열로 넘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에어벤트가 한쪽만 있구나.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만 있네. 그러네. 여기 하나만 나오네. 좀 아쉽다 이거는. 자, 2열은 설명드린 것처럼 두 자리입니다. 시트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여기까지 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앉았을 때는 일자가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상태에서 앉아보니까 흔들의자 같은 느낌 정도로 누워져가지고 그냥 딱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하늘이 보이는 정도의 각도까지 누워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휴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3열과 마찬가지로 이 시트 자체가 꽤 푹신푹신한 편인데 3열보다도 조금 더 말랑말랑거리는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3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뒤에서 접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2열 접히는 기능이 뭐냐면은 얘를 접으면 접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당기면 완전 틸팅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접히는 기능은 양쪽 다 됩니다. 한쪽만 되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그리고 2열에는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모니터는 HDMI 꼽으면 그대로 송출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뒷좌석에 애기가 탄다고 하면은 애기한테 뭐 보여준다거나 보면서 약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셋 기능이 있는데 여기 전용 헤드셋 저기 전용 헤드셋 해가지고 헤드셋이 두 개가 기본으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면 컵홀더 수납함이 있고요. 접히고 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2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조 버튼입니다. 2열에 열선 기능 다 있고요. 그래서 2열은 그렇게 장점이 있고요. 뭐 이쪽에 송풍구 자리도 있고 뭐 이쪽에서 제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넓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앉아 있을 때 시트를 젖히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늘이 정말 시원하게 보여요. 그래서 뒤에 조카를 태웠더니 얘가 계속 하늘만 보고 하더라고 이러고. 그리고 잠들었어 얘가. 단점은 너무 또 크니까 햇빛이 좀 많이 들어와요. 운전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뒷열에서 너무 빛이 강하다는 항의들이 많아가지고 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카를 태우다 보니까 아이소픽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소픽스 브라켓인데 이렇게 시트 안쪽에 양쪽으로 두 개 나와 있어서 이 자리에다가 베이비 시트를 걸고 벨트가 다 이중으로 고정해가지고 튼튼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장치인데 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고 베이비 시트를 안착을 시키면 실제로 앉았을 때 아기가 여기랑 가까워요. 모니터가 있으니까 애가 발을 여기다 얹더라고요. 큰 충격이 이했을 때 시트가 아무리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꿍 하는 상황에 다리든 어디든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트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폭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뒤로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생각은 얘가 이만큼인데 다른 차들은 얼마만큼 되는 건가? 더 좁은 차들도 있을 텐데 그 차들은 앞에 시트랑 가깝지 않나? 뒤에다가 베이비 시트를 처음 걸어보고 아기를 처음 태워보니까 겪는 거라서 다른 차량에다 걸어보고 제가 했으면 뭔가 그걸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어쨌든 이 모니터가 없으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3열은 거의 뒷바퀴의 수직선상에 있는 위치에 시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2열 자리는 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의 가운데에서 좀 뒤로 온 정도? 뒷바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요 자리에 있고 여기에 지금 2열 시트가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해서 이 차량을 의전으로 쓰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예전에 산타페 탈 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와
컵홀더 지려요 한번 했던 적 있거든요. 미국에서 파는 빅사이즈 컵홀더를 꼽아도 다 꼽히는 정도의 용량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작은 걸 꼽았을 때 커버가 안 되냐? 그렇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 보시면 역시 미국 차입니다. 여기서 꺼내는 전혀 문제 없고요. 전에 차 할 때 여기 바짝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꺼냈거든요. 예, 역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꺼내면 되고요. 수납함 기가 막히고요. 지금 생수병 한 3개도 넣을 것 같아요. 500ml로. 그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뒷좌석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가방을 이렇게 내려놔도 되고요. 여기다 내려놔도 되고 내가 마시던 거 꼽아도 되고요. 페트 같은 거 여기도 놔도 되고. 그리고 3열에도 있는데 옷걸이 같은 것도 다 있고 보면은 좌석마다 등이 다 있어요. 요 등이 또 너무 환해가지고 밤에 주행을 할 때 앞자리에 시야 방해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딱 요 부분만 밝혀주는 독서등 느낌 정도의 밝기로 켜주기 때문에 불을 켜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이 벤트도 또 좌석마다 벤트가 따로 돼 있어가지고 나한테 오게 할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3열과 2열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차량이 당연히 럭셔리를 타겟으로 만든 건 맞지만 기본 베이스는 실용성과 편의성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럭셔리라는 걸 한번 얹혀보자. 그래서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요 마감 같은 것들, 스피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멋진 차량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아쉬운 점도 제가 애기를 태우다 보니까 생긴 부분인 것 같은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G90이랑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G90은 뒷좌석에 타면은 전부 다 쉐이드로 감쌀 수 있거든요. 뒷 유리 부분, 좌우 창문, 위에까지도 다 닫아서 빛 들어오는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여기 썬팅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빛이 들어와요. 그럼 애한테 좀 빛이 비치니까 커튼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같았으면은 애기를 태울 일이 없으니까 뭐 이거 왜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을 건데 잠을 깰 수도 있고 더 잘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1열로 가시죠. 정식 수입 모델은 요 콘솔 박스가 열면은 냉장고거든요. 근데 전 냉장고가 아니라 수납함입니다. 냉장고가 들어가 있으면 냉동도 되고 냉장도 되고 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는데 저는 그게 빠지고 수납함이 되어 있는 차이가 있고요. 그 덕분에 굉장히 광활한 수납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 깊이에요 지금 이게. 자, 구분을 해드리면 16%에서 작지 않거든요. 깊습니다. 원래 G90에 있던 짐들을 그냥 일로 옮긴 것 뿐인데 물티슈 있고요, 물티슈 있고요, 케이블 있고요. 요거 놔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설프게 냉장고 용량이 작으면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수납함으로 쓰고 냉장고를 하나 사자.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 부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거적 버튼 있고 케이블, 이 내비게이션이랑 핸드폰 연결해 줄 수 있는 통신 단자들 여기 2가지가 있고요. 이 메모리는 아마 얘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아직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G90과 좀 비교되는 부분이 인데 케이블이 안에 안치게 되면은 요 사이 구멍이 있어 요 사이를 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꺼낼 수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닫으면 아, 선 씹히네 라고 생각했는데 선이 안 씹혀요. 선이 안 씹혀요. 기가 막힙니다. 요 사이에 케이블만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이 나와 있어가지고 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 하면은 국산 차량들이 압도적이잖아요. 요즘 신차들 중에 무선 충전 없는 차량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산타페 모델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을 2개나 할 수 있는 패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점이 있었고 G90 또한 이 안쪽으로 수납함이 있어서 핸드폰을 딱 꼽아 놓으면 충전이 되고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어쩔 수 없이 발열이 심해요. 굉장히 심한 편인데 G90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있고 미션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미션 열이 타고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 좀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오래 주행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무선 충전까지 있다 보니까 아이폰들 너무 춥고 너무 뜨거우면 경고음 뜨잖아요. 그게 뜨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온도예요. 왜냐면 제가 만졌을 때도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들이었으니까 정말 뜨겁게 열이 오르는데 얘는 여기가 지금 무선 충전 자리예요. 얘를 꼽아 넣으면 위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이 커가지고 딱 했는데 얘를 빡 쳐가지고 접힌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자 뺐다가 꼽으면 자 인식이 됩니다. 핸드폰 충전하고 있다라는 띄워주는데 자, 그래서 기가 막힌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꼽고도 남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이면서 충전이 딴 데다 할 수 있는데 얘를 보면은 요 사이에 뽕이 있어요. 이렇게 고무로 뽕이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 두께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도록 케이스가 두꺼워서 튀어나와도 고정할 수 있고 얇아도 들어가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셋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패드가 손으로 만져도 차가운데 충전을 하면 할수록 더 차가워지거든요. 완충됐다고 해서 딱 꺼내면 보통 뜨거운데 얘는 꺼내면 차가워요. 충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보호하고 과열되는 이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차량들은 다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한 번쯤 야 거기에 차갑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했을 건데 얘는 충전도 하면서 그것도 할 수 있게 다 만든 거잖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컵홀더 2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이 또 길이가 폭이 기가 막힙니다. 요렇게는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대각선 당연히 들어가고 깊이도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저는 이제 차에 타면은 얘 놓고 차키 놓고 뭐 놓고 해가지고 두는 편인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 그리고 연결 단자가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통신할 수 있는 단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통신 단자로 인해서 얘랑 자꾸 연결이 돼요. 제 걸로 카플레이를 켜놓으면은 와이프가 이제 꼽으면 연결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설정에서 취소하면은 없어지긴 하지만은 뭐 장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칼럼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뭐 흔히 보는 기어박스입니다. 전자식 칼럼식이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밟고 PRND D를 당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은 로우 기어로 빠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를 적재했을 때, 혹은 사람이 많이 탔을 때, 혹은 언덕을 등반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저속으로 힘을 내서 올라갈 때는 로우 기어를 써서 올라갈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차선 이탈 보조에 대한 버튼, 그리고 이제 오토 스탑, 오토 홀드, 이 세 가지 버튼이 이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이제 뭐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 자, 이거 볼륨 버튼이잖아요. 전화 관련된 거, 노래 관련된 거,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뒤로 가기, 내비게이션 홈 버튼. 이 버튼은 뭘까요? 딱 봐도 차량에 뭔가 인포메이션 관련된 거, 비상등, 끝이죠? 저희 전방에 있는 내비게이션. 요거 뭐 리뷰들 보니까 사실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는 한국차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계기판까지 있는 이 큰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들어갔다 하고요. 전자 관련된 것들 찾아보니까 삼성 부품 들어간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스컬레이드는 한국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방에 보이는 거대한 내비게이션 보면은 요쪽 끝에는 트립을 보여줍니다. 1, 2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 세 번째 안 뜨더라고요.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게이지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로 볼 건지, 내비게이션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볼 건지, 그리고 나이트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보면 야투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딱 밤에 키잖아요. 어두운데 그러면 거기가 싹 다 보여요. 야생동물이나 사람이나 지나가는 게 다 구분되거든요. 진짜 신기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보통 이제 AR 카메라로 두고 많이 타는데, 모니터도 한몫하겠지만 이 카메라의 화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행을 할 때 정말 선명하게 보내요. 노을이 어설프게 껴가지고 날씨가 흐릿한 가는 여기서 보면 되게 이쁘게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잘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밤에 주행할 때 바닥에 뭐가 있나 없나 볼 때는 이 두 가지 카메라를 활용해가지고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HUD 컨트롤에서 요 전방에 있는 HUD 위아래 좌우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에서 운전자가 조절을 해야 될 부분들과 봐야 될 부분들을 요 한쪽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계기판, 속도나 이런 것들 관련된 것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잘 이거 안 봅니다. 볼 일이 잘 없어요. 사실 여기 이미 RPM 나오고 기름 게이지 나오고 주행 가는 거랑 다 나오니까 저는 이거를 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관련된 내비게이션 있는데, 흔히 신차들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있고, 지금 정식 수입되는 모델에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설명이 잘 없더라고요. 와이파이 핫스팟이 요 자체적으로 기능이 있습니다. 직수입 모델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 차량 자체가 공유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핫스팟을 켜주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건 어쨌든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점은 견인할 때에 대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요즘 많잖아요. 당연히 어라운드 뷰 있는데, 저는 이 카메라에서 너무 좋은 점 뭐냐면은 정확하기도 정확하고요. 프론트랑 리어랑 뭐 당연히 다 보여준 것도 있고, 리어에 와이드 버전 있고, 노멀 버전 있고, 위에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사이드에서 뒤만 보여주고, 요렇게 다 되어 있고, 3D 기능도 있네. 이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차에 있어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레일러에 히치캠 자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트레일러에 안착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점, 요거를 따로 캠으로 기능이 있고, 요 리어 캠이 중요한데,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가 꺼지면서 따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얘네는 트레일러를 견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리어 캠 자체를 켜놓으면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계속 뒤에 상황을 볼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트레일러를 걸었을 때 이 트레일러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 후방 카메라로 볼 수 있으니까 사소한데 정말 필요한 기능을 생각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트레일러 일자로 가냐 안 가냐, 또 뭐 이런 것도 다 보여줘요. 그냥 선 같은 것도. 트레일러에 대한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견인을 할 때 내가 뭘 끌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얘도 있나 모르겠다. 트레일러 어시스트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가속이나 제동하는 거에 대해서 뒤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어시스트를 해줘요. 그런 견인하는 거에 대한 운전자의 편의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럭셔리 형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뼈다구 자체는 뭐랄까 타고난 통뼈? 약간 그런 거? 애가 공부를 잘해. 근데 타고난 통뼈야. 쟤는 내가 봤을 때 유도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뼈대 자체는 진짜 탱크라고 불릴 정도로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의 안정성도 있지만은 이 트레일러를 끌기 위한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덕분에 이 차량이 끌 수 있는 최대 중량이라고 표현하는 권장 사양이 3.6톤입니다. 3.6톤이면 차량 이동용 운송 트레일러에다가 벨로스터를 얹으면 3톤 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더 무거운 걸 걸어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라반은 우리가 흔히 대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8m부터 시작되는데 심지어 초대형은 12m까지도 있는데 그런 애도 그냥 편하게 끌 수 있는 정도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량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실용성이나 패밀리카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태우고 견인을 하고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가졌는데 거기에 럭셔리 한 스푼 딱 넣은. 그래서 정식 수입과 제 차량의 차이점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트레일러의 전자식 브레이크를 제어해주는 모듈이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트레일러 축에 전자식 브레이크에 대한 개인 값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따로 있어가지고 요게 들어가 있을 때랑 안 들어가 있을 때랑 뒤에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성을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요건 직수입이라 있을 겁니다. 요 버튼들 생소하실 건데 미국에는 개인 게러지 게이트가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리모컨을 열고 닫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해요. 집을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나? 부자들의 차네. 그래서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잘 개조하면 가전 버튼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트렁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 돌려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썬루프의 쉐입을 얘로 따로 조절 가능하고 얘는 틸트만 하고요. 오픈은 또 이걸로 하고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쉐이드가 닫혀요? 닫혀. 여기 다시더라고. 이렇게 해서 열고 다닐 수도 있고 썬루프 열었을 때 이 정도 공간 나온 차 많잖아요. 유리가 이만큼 열린 데는.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인 거를 티를 내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살 때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거는 저는 데일리카에 어시스트 기능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계속 풀옵션이나 국산차를 찾았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었는데 국산 차량들은 요즘에 어시스트 기능이 다 들어가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차선 이탈 보조라든지 차선 유지해주는 기능들, 조향에 대한 어시스트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캐딜락을 포함한 미국 차량들은 슈퍼크루즈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핸들을 놓고 주행을 해도 차선을 유지하면 잘 가질 수 있는 기능인데 한국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맵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리고 카메라를 활용해가지고 적용해가면서 가는 거여가지고 GPS도 맞아야 되고 맵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도로 환경도 맞아야 돼서 그게 있어야 슈퍼크루즈 활성됩니다. 근데 그게 요번 새로 나오는 전기차 모델의 에스컬레이드가 들어오면서 슈퍼크루즈가 이제 풀린다고 합니다. 슈퍼크루즈가 적용이 되면은 요 핸들이 다르더라고요. 얘는 일단 그게 없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슈퍼크루즈 옵션이 빠진 차량입니다. 어차피 한국 들어와봐야 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차선 이탈 보조에 대한 거 어시스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차선을 넘어갔을 때 경고를 알려주고 급할 때는 조향 살짝 해주는 정도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루즈를 켰을 때 전방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고 속도를 유지해줄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있길래 구매하는데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 큰 차가 어시스트 기능도 없이 내 유지하면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을 이제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차량 파워트레인에서 조금만 더 살을 붙이자면 LS 엔진은 사실 사고로부터 사고입니다. 이렇게 오래 쓴 엔진이 없어요. 현대도 혀를 내두를 겁니다. 세타 엔진 진짜 많이 우렸는데 얘에 비하면은 걔는 아직 뼈가 남아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얘는 지금 다 녹아가지고 뼈가 없을 거예요. 하도 오래 우려서. 원래 기존에 있던 LS 엔진을 계속 개량하고 현재 유로 사양에 맞춰가지고 또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오던 놈이기 때문에 정말 사고도 이런 사고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사고를 왜 자꾸 쓰냐라고 하면은 이만한 내구성과 성능을 가진 엔진이 없어요. 6200cc V8 이 LS 엔진은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만큼 유명하잖아요. V8 중에서 가장 작은 블록, 스몰 블록을 가지고 있고 거기 토크가 세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그리고 튜닝 파츠가 많이 나와 있고 개선할 수 있는 파츠도 많고 수리하기도 용이한 그런 엔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살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기사가 뜬 게 새로운 블록을 만들 거다라고 이제 GM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성능이 나온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 오래된 엔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면 와 이게 뭔가 실용성의 끝을 찍은 엔진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단 미션 좀 말이 많습니다. 굳이 기어를 10단까지 나가지고 변속하는데 불편함을 주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기어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주행하다 보면 계속 변속을 해요. 기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급가속하면은 10단이었다가 7단으로 확 내려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느리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은 미션입니다. 충분히 효율을 가지고 있는 엔진인데 이 3톤이라는 차량을 끌어야 되고 연비를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10단 미션을 쓰면은 당연히 연비는 좋아질 거고 제가 실제로 이 녀석을 내리고 지금 거의 2000km 가까이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비가 시내 주행을 하면은 V8의 3톤이라는 조합으로 진짜 개똥망입니다. 4km
뭐 3km, 4km, 5km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출퇴가는 거리에서는 시내 주행이 많은데 거기서 5km에서 5.5km 정도가 평균치고요. 근데 얘가 고속으로 올라가면 두 자리로 바뀝니다. 8km, 9km, 잘 찍으면 10km까지도 나올 수 있게 연비가 잘 나옵니다. 4기통 모드로 들어가 있고 하지만은 100km 항속 주행 크루즈 딱 걸어놓으면은 한 1000rpm에서 유지해요. 1000rpm에서 한 1100rpm. 그 RPM 언저리는 다른 차량들한테는 유지할 수 없는 속도의 RPM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서 힘이 모자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어 단수가 많은 만큼 기어 하나당의 기어가 짧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길지만 그 하나하나 보면은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저 RPM을 유지하면서 연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얘한테 딱 맞춰서 적합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보고요. 이 녀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풀프레임 바디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타는 차량들의 모노코크 바디, 접합식으로 만든 차량들의 베이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뼈다구가 있고 뼈다구에다가 엔진 미션을 얹는 거기다 케이스를 얹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의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차가 땅땅해요. 땅땅하고 딱딱합니다. 모노코크 바디들은 유연해가지고 바닥에서 오는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요철 같은 데에서 타이어에서 받아주고 서스펜션을 받아주는 거는 있지만은 차대에서 약간 유연하게 받아주는 게 있습니다. 차대는 땅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뒤틀리거든요. 일반 차량들은. 얘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통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튕겨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잔 노이즈들 있잖아요. 짜잘짜잘하게 톡톡톡톡 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하질 못해요. 아무리 이 차량이 에어 서스펜션에 마그네틱 댐퍼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승차감이 시내 주행이나 노면이 안 좋은 단지 너무 안 좋은데 얘 럭셔리 차 맞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다고 하는데 승차감이 왜 이래? 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 풀프레임 바디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이 있고요. 대신 고속 주행할 때가 기가 막힙니다. 고속 주행할 때는 바닥에 노면이 조금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무게로 눌러가지고 그거를 다 받아줍니다. 뭘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되게 편하게 지나가요. 에어 서스펜션의 이 능동용 제어가 너무 좋은 부분이 주행할 때 일반적인 차고로 주행을 하다가 고속 주행으로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차고를 내립니다. 살짝. 그리고 노면의 상태나 차량의 현재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혹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댐퍼 감쇄를 바꿔주니까 승차감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가 스포티하게 만들었다가 능동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차량의 안정감과 승차감을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많이 타면 기본적으로 차가 가라앉잖아요. 주로 차가 가라앉으면은 뒤쪽이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카니발이나 다른 차량들 보면은 뒤쪽만 주저앉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늘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근데 이 스프링과 댐퍼라고 하는 게 사람을 최대 적재했을 때 맞춘 거랑 안 탔을 때 맞춘 거의 중간 어딘가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혼자 타고 둘이 타고 했을 때 주행 질감이랑 6명 7명 타고 했을 때 주행 질감이 완전 달라요. 물리적으로 정해진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응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댐퍼랑 에어 서스펜션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계속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더라도 차고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고요. 차고가 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정감이 따라가고 댐퍼의 감색도 바꿔가지고 꿀렁거리는 부분들을 없애주고 쑥 들어가는 것도 없애줘서 계속 능동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 탔을 때랑 탔을 때랑 승차감이나 운행 질감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경기장 갔을 때 트레일러 견인용 차들이 ST1이라든지 흔히 보는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운송 트레일러를 딱 얹고 차량 얹으면은 차 무게가 있으니까 이 수직 하중 때문에 뒤에 서스펜션이 주저앉아요. 카라반도 마찬가지고 차량의 뒤쪽 스프링과 댐퍼에 굉장히 피로도를 누적시키는데,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려고 싸제로 튜닝하는 것들이 댐퍼 위에다가 마운트를 얹습니다. 우레탄 마운트 같은 걸 얹어가지고 뒤에 차고를 요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걸었을 때 딱 수평으로 나오니까 그때 안정감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얘는 트레일러 걸렸을 때 차고가 내려갈 감안해서 에어로 강제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직으로 맞춰요. 그래서 내가 운행할 때 트레일러를 견인해서 앞으로 직진하고 제동했을 때 그런 질감만 좀 바뀌는 거지 승차감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좀 무거워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와, 사람 많이 타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똑같이 편안하게 타요. 그리고 이 차량의 연료 탱크가 100리터짜리예요. 작지 않습니다. 기름을 가득 넣고 고속 주행을 연비 주행을 쫙 하면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장거리 어디 갔다 올 때는 기름 한 번 완충 넣으면은 애지간해서는 다 추가 급유를 하지 않아도 왕복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패밀리카의 실용성이 무엇인지가 딱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스컬레이드라는 이 네임밸류, 캐딜락이라는 브랜드 고급스러움을 더 감미해가지고 실내 마감재라든지 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은 창문 내릴 때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안 들려요. 이 모터 도는 소리가 원래 찡찡 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저소음이에요. 창문을 내리면 부드럽게 쓱 내려오는데 되게 조용하고, 올릴 때도 휙 올라오는 게 아니라 쓱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착 하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특히 애기 태웠을 때 그런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예민했었는데,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적고요. 그리고 노면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너무 좋아요. 노면에 대한 사운드가 실내로 잘 안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제 뭐 G90만큼 실내가 완전 조용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없지만 어쨌든 큰 사이즈의 차량에 비해서 바람 가르는 소리라든지 노면 읽힌 소리라든지 이런 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 실내 소음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G90은 시동 걸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동 건지 몰라요. 걸어는 잘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진동도 거의 없고 정말 잘 맞는 엔진인데, 그 엔진의 특유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순간 가속을 하면은 엔진에서 노킹 맞듯이 따다다다 치는 소리가 나요. 굉장히 거칠거든요. 아, 이러다 엔진이 깨지는 건가? 약간 데미지 먹나? 싶은 착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잡음들이 올라와요, 엔진에서. 얘는 반대로입니다. 일상 주행할 때, 저속 주행할 때는 그 특유의 V8 엔진의 사운드와 진동이 조금 타고 들어오고요. 고속 주행에 크루즈 걸어놓고 나면은 엔진 소음이 없어져요. 실내에서 조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V8인지 V6인지 약간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 특정 조건이 맞으면 기통수 8개 중에 4개를 죽여서 연비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4기통 모드일 땐 당연히 조용할 거고 8기통 모드로 가면은 기통이 다 살아나니까 시끄러울 거잖아요. 근데 4기통 모드로 주행하는지 8기통 모드로 주행하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만큼 엔진이 조용합니다. 대신에 얘는 중고이기도 하고 키로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서 있을 때 LS랑 LT 엔진들 특유의 톡톡 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는 야, 이거 엔진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싶은 느낌을 가지는 그런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또 얘만의 특징이니까 이 차량을 주행할 때 모드별 제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어러 모드, 스포츠, 오프로드, 그리고 토우 견인하는 거 이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마이 모드가 있는데, 저는 보통 투어 모드로 주행하는 편이고요. 이 투어 모드 상태에서도 차고를 위아래로 한 단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서 한 단계 올리고 그 위에 또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륜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끝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리면 와, 엄청 높다 하는 부분들, 그게 최대한 올렸을 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풀타입이 아니라 능동형 사륜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저는 보통 이제 2륜으로 놓고 주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차에 대한 키로수가 있어서 아마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케미컬류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좀 올라오는 진동인 것 같은데, 오토 모드를 놓으면은 얘가 주행할 때 4륜으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동력이 끝나봐요. 그래서 4륜에서 2륜으로 전환될 때 퉁 한번 칩니다. 클러치가 떨어진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그 느낌이 든다는 얘기는 얘가 4륜이랑 2륜을 능동형으로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거를 얘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 모드로 놓으면 내가 운전하는 상황에 맞춰서 동력 배분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나 이 차선 유지하는 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선 유지는 제가 처음에는 너무 크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걱정은 딱 5분 만에 사라진 게 뭐냐면, 일단 차 폭이 운전해 보니까 제 거 GT보다 작아요. 제 GT가 지금 타이어 밑면 기준으로 2100입니다. 그 2100보다 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선에 올렸을 때 와, 얘 너무 커가지고 차선 쉽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차선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유지하기 힘들어요 라는 부분은 못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가 너무 크고 길면 차선 유지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얘가 되게 예민할 줄 알았어요. GV80 때 좀 이슈 있던 게 핸들로만 한쪽으로 가요 한 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요. 사륜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얘는 지금 그냥 일자로 맞춰놓고 핸들을 놓으면은 일자로 갑니다. 물론 얼라이먼트가 잘 맞고 타이어가 새 거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잘 가고요. 그리고 핸들 타각감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무거움 때문에 계속 차선을 맞춰서 가는 거에 대한 피로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폭을 맞추는 거에 대한 거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넓은 차 운전하는 느낌의 정도의 수준인 거지, 사실 이게 너무 커서 운전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팰리세이드가 운전하기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은 개방감이 엄청 좋잖아요. 창문도 굵직굵직하고 차고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시야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는데, 팰리세이드가 신형이 그 어딘가에 걸쳐 있는 거예요. 시야감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가 길게 느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고 카메라에 의존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감각에 의존해 운전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폭과 길이를 가진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일상 주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고가 딱 봤을 때 높으니까 야, 이거 차 출렁거리는 거 아니야? 꿀렁꿀렁거리고 고속주행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승차 한번 설명드렸던 이제 마그네틱 라이드랑 에어 서스펜션과 풀프레임 바디의 궁합 덕분에 짱짱하게 받아줘요. 요것도 제가 또 전에 탔던 G90이랑 좀 비교되는 부분이긴 한데, G90은 일상 주행할 때 바닥에 잔 노면이나 이런 거를 거의 90% 필터해줬거든요. 국도든 고속도로든 되게 편하게 운전을 했었는데, 거꾸로 고속도로 때 속도가 너무 높으면 컴포트 모드 때는 차가 점프해요. 노면이 뭔가 꿀렁꿀렁하면 꿀렁꿀렁 하거든요. 그렇다 이거 막 출렁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쑥 앉았다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러다 노면에 대한 그립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은 때들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때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감시력이 올라가고 딱딱해지면서 훨씬 불편함 없이 안정감을 가져갔었는데, 얘는 그게 디폴트 값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속 주행할 때 꿀렁하는 게 없어요. 노면 요초 이런 게 있으면 붕 안 뜨고요. 그대로 가서 그냥 살짝 안 찾겠다 그냥 그대로 밀고 가요. 스스로 뭔가 그 꿀렁하는 포인트들을 계속 보정해주는 느낌들이 있고, 일반 차량에 스포츠 모드 서스펜션을 쓰고 있나 싶은 느낌의 운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또 승차감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묘한 느낌인데, 코너 말고 들어가면 언더나서 나가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승용차를 타듯이 운전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듯한 주행 질감을 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 자연스럽게 차고가 더 내려가면서 스포티한 주행감을, 재밌는 주행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줄 정도로 정말 서스펜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잘 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차선 유지는 안 되지만은 3단계로 조절이 되고 1단계로 했을 때 너무 가까이 붙지 않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주는 편이고, 제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 거는 G90 때 사실 좀 불편했던 게 급정거 하는 게 좀 있었어요. 한 번씩 툭툭 하면서 급정거를 한다거나 뭔가 조절하는 거에 대한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거든요. 다른 차량들 리뷰할 때도 한 번씩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벤츠나 BMW의 어댑티브 크루즈와 현대의 어댑티브 크루즈는 2비트와 8비트, 16비트 타는 차이를 준다. 근데 최근 현대 어댑티브 크루즈들은 8비트까지 올라온 느낌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얘 타니까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은 차간 거리에 대한 부드러움이 많이 차이 납니다. 고속도로 쭉 주행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정체되는 공간에 속도가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타겟 속도가 확 낮아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통은 급정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전방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확 세우지 않는 이상은 따라서 천천히 사람이 운전하지 부드럽게 잘 따라가 주고요. 그 덕분에 급정거를 하거나 경고등이 울면서 확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차선이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부드럽게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차를 벌려줍니다. 아직 그게 조금 어색한 모델들이 있는데, 얘는 어색함과 자연스러운 모델이 걸쳐있는 느낌이에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편하게 타고 있고, 제가 모든 차량 다 타봤지만은 맨날 입에 달고 했던 게 F바디 X5M 탈 때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차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차에 준하는 만큼 제 생활 패턴에는 얘가 너무 적합한 거예요. 리뷰들에 보면 그렇잖아요. 차가 너무 커가지고 주차가 안 되고요, 뭐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고요, 주행할 때 뭐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는 조금 너무 오버 싸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주행하는 점이 불편하지 않고요, 차가 크다고 차선 변경하는데 힘들지 않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나가서 주행할 일이 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렇다고 얘가 차선이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차폭을 넘어가서 어디 선회를 못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주차가 힘들어요. 근데 제 생활 반경 내에 있는 건물들, 백화점 이런 데 갔을 때 주차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문 열고 내리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롱바지 너무 커가지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야 라고들 하는 피드백들이 많았는데,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서울에서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몇 가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너무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차량은 정말 오래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G90 때는 사실 편하고 미팅할 때도 좋고 사람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데, 장거리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아쉬운 거였거든요. 패밀리카로 쓴다거나 회사에서 동생들 데리고 어디 다니기가 자꾸 하나씩 모자른 거예요. 짐을 많이 실린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편하고 어중간하고 이런 느낌들에서 편하긴 하니까, 있으면 좋으니까 하는 느낌에서 차를 계속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얘 가지고 와서 맞나 싶었지만 10분 타보고 하루 타보고 일주일 타보고 나서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내가 찾는 건 이런 차였구나.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럭셔리하고 장거리 주행이라든지 뭐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견인도 할 수 있고 무거운 짐도 실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여지껏 제가 탔던 차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 가지고서 튜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많이 타야 되고 애기들 태워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여기다가 배기 튜닝을 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거든요. 실생활에 필요한 튜닝들을 좀 하지 않을까. 카라반 끌기 위한 튜닝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750km 미만은 소형면허 없이 끌 수 있는데 3.5톤까지는 트레일러 소형면허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취득하는 과정들을 한번 담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차가 새 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새 차량을 찾기가 힘든데, 이런 게 불편한 거겠네요. 노터치로 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이즈 너무 크니까. 요것도 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수소문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영상을 담아서 업로드를 하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인지 모르겠지만 실구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이 그런 건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 알려달라 하는 부분들을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느낀 부분에서 솔직한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네도 후기 한번 얘기해줘라. 차 탔을 때. 네, 벌써 도착했어요. 가끔 도착해요. 그렇대요.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데일리카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